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금 전에 개회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서부터 역사 논쟁에 또 예산안까지 건건히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의 영장 청구도 예상돼 정기국회 내내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이번 주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연예인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 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는 4일 출석하지만 오전에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검찰은 조사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하는 2시간 조사는 우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앞서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는데요.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는 4일에는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 측에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이 나오자 이 대표 측은 출석하겠다는데도 검찰이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사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방금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4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4일 조사 출석에 대해서 대비한 채 조사를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 이 대표가 오는 4일에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대표도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해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 수사를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오종원 기자 전화 연결 중에 속보가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찰 취재 기자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요청대로 오는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정치 수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요구처럼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어느 국민에게 있는지 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들은 검찰 취재기자 우 기자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서 날짜를 놓고 계속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출석하라는 수원지검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다만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 화상회의가 있어서 그날은 1차로 오전 조사에만 응하고 추가 조사를 따로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종일 조사를 받지 않으면 4일 조사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건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조사를 받는 것이지 소풍 가는 게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국민에게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 내다보며 단식과 맞물려 이번 달 내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피하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명분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사법 처리를 피해 내분 차단과 당권 사수를 노린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회한 정기국회 일정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정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논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쟁점마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657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에 몰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바로잡아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써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지만 지금은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등 협력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 전국을 중심으로 역사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오늘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박사는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 4월 당시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반발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 진압 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됐던 4.19 혁명. 그로부터 51년이 지난 2011년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는 4.19 단체들이 사죄에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 박사는 4.19 묘역 내 봉안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거동조차 불편해져 주변의 부축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했고 민주 영령들을 위해 향을 꽂는 손은 떨렸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의 묘역 참배가 4.19 혁명 이후 6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참배 후 준비한 성명문을 꺼내 직접 낭독했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글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힘겹게 읽어내려갔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 혁명 학생회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도 참 저러노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잘못을 사죄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는 이 박사의 바람은 1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향해 통합의 역사를 써달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이 박사의 4.19 묘역 참배와 사죄를 계기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을 하며 오늘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은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배상 의무를 부여해 판정부가 월권 행위를 한 것에 가깝고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하거나 주요 쟁점 판단을 빠뜨리는 등 절차적인 문제도 있어 판정이 취소될 사유가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87년에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미 35년 가까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지 관련 법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놓았던 해명과 과거 판결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그것에 맞게 판결한 거란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확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미 있는 판결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꼽았습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그 당시 법원의 신뢰도도 역사상 아주 높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정지나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관 수가 늘어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한 업무 추진비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다면서도 대통령 식사 예산이나 영화 관람 예산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의 출석 과정에선 법정 출입 방법을 놓고 마찰도 빚어졌다고 하는데 대치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에 입장하기 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뭐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원 출석길에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의 배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동기 등 1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했고 군가 8강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심사는 3시간가량 지연된 뒤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 측이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별도 기관인 만큼 국방부 영내를 통해서가 아닌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이 국방부 측은 해당 입구는 공개재판 때 일반 방청객들이 출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비공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닫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정으로 데려갔고 이 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이다. 자, 박 전 단장의 혐의, 또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히 이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이 박 전 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다며 진술서와 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박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단식 말곤 할 게 없다면서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방탄 단식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도 여전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짧게 2시간 전에 개회를 했으니까 내년 총선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거든요. 지금의 전국에서 이번 정기국회 어떤 변곡점이 될까요? 뭐 일단 총선 이전에 민주당이 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마지막, 물론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마지막 국회인데요. 민주당이 아마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번 국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법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당장에 보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이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또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 정상적으로 끝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막 환멸을 느낄 정도로 국민들 눈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이 암초이긴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총선 앞둔 정기국회, 즉 해당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총선의 전초전이고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 이제 뭐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 못지않은 책임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국회 운영 전략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과연 이제 국회 전략을
세워서 이 대국회 운영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견제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법률과 예산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데다가 특히 이제 그 적자의 핵심적인 원인이 대중국 무역 적자거든요. 이게 15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정부가 세우고 있지 못해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견제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뭐 단식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들어가셨는데 저런 모습이 과연 효과적인 그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의 견제의 방안인가에 대해서 네.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죠. 그렇군요. 야당의 견제력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해 야당의 시간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정기국회를 향해서. 그렇다 보니 굳이 지금 단식해야 되느냐는 게 이제 여당 비판적인 시각인데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어떤 원로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게 단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무슨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래봐요.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하니까 저 사람 저것도 피하려고 단식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 대표로서는 반드시 강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 투쟁의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고 꽉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리고 마이웨이 이게 대한민국이 윤석열 민국이 아닙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아주 잘한 일이다라며 힘을 싣고 있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구차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야 원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당장 이제 총선에 또 80이 넘은 연세에 또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시려니 어떻게든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틀린 말이죠 당연히. 그리고 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적어도 공공의 어떤 이익 또는 당의 최소한의 당의 목표 또는 적어도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로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목숨을 걸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검찰이 불려나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목표가 유일한 목표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서 내가 뭐 수사도 받지 않은데 영장을 청구했다. 또 더 나가서 이것은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저게 무슨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또 아부하느라고 저렇게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뭐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가만히 있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정치가 극단적으로 저질 정치로 가고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이죠. 네, 단식 근데 시기를 한번 놓고 보면 마침 임기 반환점이고 마침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날이고 또 마침 검찰과 소환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 하던 시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재명 대표 측이 4일에 나가겠지만 오전만 나가겠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예 안 나가겠다 그 날짜에 이렇게 또 입장이 정리돼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신경전을 계속하는 걸까요? 저는 조금 무용한 신경전이라고 봅니다.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소환 날짜라는 거는 원래 이제 피의자 측하고 협의해서 이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를 가지고 서로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이제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건데 손해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뭔가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회피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런 무용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단식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겠지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의 방편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의 방편으로 단식을 택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은 이제 본인 소환이 임박해 있고 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단식으로 돌파를 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내에서조차도 과연 이제 당내의 힘이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다 모이겠느냐, 당내에서조차도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시작한 단식은 또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뭐 쓰러져서 끝내든가 아니면 단식을 끝낼 만한 정치적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대야 관계를 강경 일본도로 밀어붙여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뭐 윤 대통령의 이런 그 정치권을 대하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단식한다고 현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저는 국민들로부터 명분을 충분히 쌓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분 있는 단식이 못 돼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단식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국민 한쟁을 시작했다. 여기는 지금 민주당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검찰을 향해서도 흠집 내기 의도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만 명분이 없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의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고 나선 단식일까요? 뭐 그런 출구 전략 생각을 못 하고 일단 단식을 하면서 당장에는 4일날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전 2시간 조사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식에 결행을 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 사실 뭐 단식의 이유는 쭉 있었어요. 일본의 뭐 그 동일본 그 원전 오염수 문제부터 몇 가지 쭉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4일날 나는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것이 주된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거부하니까 그러면 난 조사 못 받겠다. 결론은 나는 검찰에 조사받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단식의 그 내용인데, 그러면 단식을 해서 어떻게 끝을 내느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끝까지 단식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단식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단식을 그만둘 텐데, 제가 그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여당 대표가 뭐 그렇게 썩 이제 단식을 시작하면서 뭐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서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식을 끝내는 여러 가지 수단이 또 결국은 뭐 동원이 돼야죠. 좀 지나면 아마 저기 친명계 의원들 몇 명이 또 나서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뭐 그렇게 하리라고 보입니다. 저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저 나중에 아마 병원으로 업어가고 뭐 그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또 수사 못 받겠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것은 수사를 피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아마 이제 구속 자체를 늦추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중공천이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당내 장악력을 마련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 앞에 다 이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백현동 사건이나 또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요, 증거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마 드러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과거하고 지금 조사받는 이 태도가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저러시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기국회는 개회를 했고 여러 현안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정기국회 일정과 한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일정을 맞물려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축사 내용에 대한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축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정 세력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던 어떤 키워드하고도 좀 겹치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 말씀이 굉장히 거친데요. 뭐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념이 이건 과거 회귀적이어도 너무 과거 회귀적이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그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과거 냉전 시대 때 독재자였던 대통령들도 이렇게 정치적 경쟁자를 무슨 공산주의 전체 세력으로 규정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전체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 안보의 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 전술을 굉장히 잘 쓰는데 마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국민들이 저기에 공감할까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국민들조차도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어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좀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고 투쟁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내년 총선도 이제 불과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내 편만 결집시켜서 총선을 치르겠다.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전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출마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내 편 결집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 국가 전체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늘 보고를 받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사실 이 나라의 어떤 그 이념적인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 북한 뭐 공산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생 공산주의 세력 더 나아가서 뭐 간첩 세력이 그 직접 그 침투해서 국가를 그 구성하는 어떤 조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수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보고를 받은 데 대해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뭐 특정 정치 세력 또는 야당을 두고 지금 공산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야당 내부에도 그런 구성원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우리 정당 구조에서 가장 그래도 좀 좌파 진영에 가까운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이 절대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니 뭐 민주노총 지도부에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공산 세력들이 들어와서 있었고 그분들은 또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과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는 그 간첩을 잡아야 될 국정원이 제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외교원이잖아요. 국립외교원은 외교관계를 지금 담당하는 네.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좀 정신무장적인 성격을 좀 갖춰달라는 그런 의미이지. 정신무장적인 성격. 예, 외교관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당히 심각한 이념투쟁의 한복판에 있다. 그러니 네. 여러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 이런 정도지 무슨 야당 탄압이라든가 박원석 의원 탄압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나 외교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한
정신무장적인 성격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첩이나 공산주의란 말이 2023년도에 좀 어색하긴 합니다. 여러 논란을 좀 떠나서. 그 어색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간첩이 있는데. 아니 김지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네. 최근에 이제 뭐 간첩단 사건, 그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간부들도 간첩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그게 과연 2023년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할 만큼의 이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코웃음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하고 체제 경쟁이 끝난 지는 오래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이념이 보편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속에는 이제 다른 생각,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그런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말씀은 다른 생각을 도무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한 비판, 그 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비판을 다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념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현대 사회의 현대 정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선진국의 문턱에서 뭔가 이게 교착되어 있는 듯한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국가 전략을 가지고 국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건가, 이런 것을 두고 토론하는 그런 이념의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생산적이고 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념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한참 거꾸로 돌려서 냉전 시대 한복판에 마치 빨갱이 사냥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시고, 일부 간첩단 사건 이런 데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 대통령께서 연일 국정 메시지를 그걸 얘기할 만큼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가치 외교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가치 외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동시에 그러면은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15개월 연속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대중국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에 대한 말씀도, 그 전략도 동시에 좀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논란의 한 복판에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육사가 교내에 있는 흉상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하겠다까지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의 결정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또 김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전과를 올린 부분이고 그분이 독립 유공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 또는 남아있는 사실, 심지어 본인이 구술한 그런 전기 같은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시 참변 사건을 일으키고 수많은 독립군을 그 처형하는 데 앞장서서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독립군의 씨를 말린 분, 더 나아가서 소련군에 입대를 해서 스스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육군사관학교라는 초급 장교를 양성해서 우리 국군의 기관이 되고 있는 이 교육기관의 교육기관에서 마치 우리 국군의 이 기원인 것처럼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문재인 정권 때 모셔와서 마치 커다란 그 우리 국군의 상징처럼 만들어 온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저분의 그 역할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했다면 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 모셔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서조차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했던 분이고 저분은요, 그 트로츠키를 통해서 레닌으로부터 받은 은제 장식이 장식이 된 그 권총으로 독립군 청년을 사살한 혐의로 옥에 갇혔다가 그것도 공산당의 보증으로 그 석방된 전력이 있는 이런 역사적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 국군의 그 기반으로 내세우는 국군의 기원으로 내세우려는 네. 이런 잘못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것은 이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립유공자로서 뭐 독립기념관으로 모시든 어디를 모시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그 앞뒤가 안 맞아요. 독립유공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민족의 반역자다. 서로 모순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 구성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유시 참변 사건의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많은 학자들이 홍범도 장군을 뭐 건국훈장을 추서하고 그런 논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 자유시 참변 가지고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걸 들고 나와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사실관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무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네. 육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거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5분의 독립운동가를 육사 정문에 모신 취지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항일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그런 역사적 취지에서 흉상을 제막을 했고 당시에 보수 정권 시절에도 저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당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역사 지우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그 동기가 저는 보이고 동시에 항일 역사 지우기 그런 어떤 동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저기 있는 5분 다 흉상을 네. 철거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거세니까 홍범도 장군만 이념을 이유로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게 1926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고요. 당시의 코민테르는 국제적인 이 반제국주의 운동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가입을 했던 거고 대한민국의 분단과 또 대한민국의 이 국채에 반하는 그런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의 공산당이었습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이 스탈린의 공산당에서 활동을 했다면 네. 저분한테 서운을 하거나 흉상을 제막하는 거 용납이 안 됐겠죠. 그런데다가 스탈린에 의해 숙청당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43년에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저분 아마 전향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남로당 총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무장 반란을 획책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냔 말입니다. 네. 제가 자, 그 그런데 이야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홍범도 한이 장군 없는데 논란은 한이 없는데 한이 한마디만 없죠. 네. 하자면 그 자유시 참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독립군을 우리 독립군 지도자가 독립군을 처형하는데 앞장선 그만큼의 그 행위를 우리 역사에 기록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뭐 스탈린에 의해서 그 강제 유형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때 고려인이 이동할 때 이동해서 거기서도 그 가장 대우를 잘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홍범도라는 이름을 두고 마치 무슨 거대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홍범도암 논란은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인데 끝으로 그럼 언제 이 논란은 어쨌든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계속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러 대담을 통해서도 여야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국방부 브리핑 이후 자유시 참변 사건이 주목을 받았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담지 못해서 양해 말씀 드리고 기사를 검색하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료들이. 자, 박 전 의원님. 어쨌든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보면 한 명 변경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고 국론을 분열시킬 이유가 없다. 이미 역사적 합의가 끝난 문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건국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모든 보수 정권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가로서 예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어요. 지금 자유시 참변을 들고 나오는 거는
단지 육사에서 형상을 철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로서의 모든 서운을 박탈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게 그 흉상 이전의 명분을 삼는다는 것도 맞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이 왜 이렇게 무용한 논란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제가 30초 더 드릴게요. 저는 그 문재인 정권 때 쓸데없는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잘못된 수많은 일을 뒤집어서 그것을 이벤트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잡는 것도 지금 현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온 재정계산전문위원회가 최종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기금이 동나는 예측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면서 위원회는 기금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높이고 수익률과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바꾸는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고 수익률을 1%포인트 더 높이는 한편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18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시한 것이고 5차례 하는 재정 과정에서 이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는 개혁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위원회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소수 의견으로 명기하도록 추진하자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한 겁니다.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이런 노후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연금 개혁을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 안정화를 둘러싸고 여러 직역별, 세대별로 이견이 잇따라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 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금 청년, 노인 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시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이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강화 방안에 주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제재할 수 있게 된 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과 직위 해제 방지법 등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제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 다른 장소로도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혐의 처벌 위험을 막을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정 교육감 사자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게 하고, 교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악성 민원 처벌과 학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 책임을 명시한 교권보호 개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사자협의체는 이와 함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 역시 법안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8월에도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대중국 수출도 일단 위축 우려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수출은 51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줄었으나 7월 감소율 마이너스 16.4%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 호조로 1년 전보다 29%, 선박은 35%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1% 감소했습니다. 다만 8월 반도체 수출액은 86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는 16%, 연초에 비하면 43%가 뛰었습니다. 대중국 교육은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2달 만에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고 무역 수지 적자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4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자동차도 상당히 수출이 나아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일반 기계, 그리고 선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이. 대미 수출은 2%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 수출도 10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2%나 줄어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어진다며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에서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이 되고 상환 유예는 상환 계획서 제출 시 1년 거치 후 5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잠재된 위험 요인과 최근 고금리 등의 여건 변화로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면서 오늘부터 지침을 어길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을 삭감하는 등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복지부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나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재진 환자에 한해서 실시됩니다. 검찰이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 자산운용사의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 농협중앙회의에 특혜성으로 200억 원대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개시해 라인펀드 판매와 환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라인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유력 인사들이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했지만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크루즈가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에 왔습니다. 내년엔 9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크루즈를 이용해서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0톤급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항 국제부두에 도착합니다. 사드 배치 보복으로 지난 2017년 중국발 크루즈가 끊긴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660여 명을 싣고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로 가면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부두에서는 오랜만에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에 첫 발을 내디딘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6年以来，这是邮轮第一次抵达韩国的济州，我们是作为第一批的客人，非常开心能够在6年以后再次搭乘邮轮来到济州。 중국인 관광객은 전세버스 10여 대에 나눠 타고 제주 관광에 나섰습니다. 태풍 여파로 제주에 하루 더 머물면서 관광지와 면세점 등을 돌며 제주를 즐겼습니다. 크루즈 선사 측은 제주가 중국인에게 유명한 관광지라며 앞으로 제주 기항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是韩国的夏威夷嘛，所以它是非常适合不同年龄阶段的旅客的这个需求。所以呢，我们的计划是不断增加这个在济州的停靠。 올해만 중국발 크루즈 82척이 제주에 기항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330여 척, 9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재개가 제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북상하던 태풍은 우려와는 달리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반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해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하이쿠이는 진행 방향을 어제보다 서쪽으로 더 틀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괌 북동쪽 해상에서 뒤따라오는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상층 건조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기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가 다음 주 초반 찬 공기에 부딪히며 약화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11호, 12호 태풍이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보통 9월에 평균 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에 호우 소식 있던데 태풍 영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한해협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을 발달시키겠는데요.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휴일에는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나흘간은 1년 중 해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생들이 헬륨 풍선을 띄워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띄운 헬륨 풍선이 올라갑니다. 자, 점차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이제는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구름 위까지 날아오릅니다. 자, 이제는 구름마저도 조금씩 작게 보이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성층권 33km 지점, 우리나라 거제도를 포함해 일본 대마도까지 관측됐습니다. 자,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1시간 40분가량 비행하던 풍선이 압력을 받으면서 터집니다. 풍선에 부착했던 카메라와 대기압 오전, 자외선을 측정하는 각종 센서, GPS 등이 다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보신 영상은 김해 분성고 과학 동아리 에어크래프트 학생들이 헬륨 풍선을 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고등학생들이 헬륨 풍선을 띄워 지구 촬영을 성공한 사례는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례는 경남에서 띄어 올린 풍선이 불과 100km 떨어진 지점에 착륙하면서 카메라와 센서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고난도 프로젝트였습니다. 학생들은 풍선이 떨어지는 속도와 방향을 미리 계산하고 GPS까지 장착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풍선이 다시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한 배경에는 태풍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서쪽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꿨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경남에서도 풍선 실험을 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날씨까지 파악하는 정확한 계산으로 고난도 프로젝트를 성공한 학생들, 멋진 장관까지 이렇게 선사하면서 아름다운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해서 폭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난 목욕탕에 출동했던 소방대원과 현장을 점검하던 공무원들이 폭발 사고가 나면서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모두 건물 밖에 있었는데 폭발과 함께 화염이 밖으로 나오면서 무려 17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다친 사람이 17명, 상당히 큰 피해가 난 건데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입니까? 먼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좌천동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이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번지던 불길을 1차로 잡았는데 갑자기 폭발이 났습니다. 폭발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부에서 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발로 생긴 거대한 화염이 건물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순식간에 불길이 사람들을 덮쳐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폭발로 17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소방관 2명이 중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염에 얼굴 등을 다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친 사람 가운데에는 화재 소식에 현장을 찾았던 부산 동구청장도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방관과 공무원, 경찰관과 주민 등이 다쳐 화상 전문 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불길이 번질 걱정은 없지만 폭발이 다시 생길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뒤 폭발 사고가 난 목욕탕은 당시 영업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달리던 1.5톤 트럭에서 술병이 담긴 상자 여러 개가 도로에 쏟아져 유리병을 치우느라 2개 차로가 통제돼 30분가량 도로 통행이 불편을 빚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삼척해변 앞바다에서 50대 남성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인이 던져준 구명조끼를 잡고 견디다가 출동한 해경과 119 구조대원에 의해 1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 해변엔 안전요원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바다에 들어갈 경우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 15명 전원에 대해 마약류 간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 8명에 대해 마약류 소변 간이 씨앗 검사를 마치고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권이나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걸그룹 출신 배우 혜리 씨가 해외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유명 연예인도 항공권 피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대처법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혜리 씨가 이를테면 횡포를 당한 게 알려지면서 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해외여행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국제선 여행객 수. 지난해 상반기에 393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2,440만 1,000명, 거의 6.2배로 급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항공권 관련해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해외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항공사들이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황, 소비자들이 오히려 각종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항공권 관련 피해자의 어떤 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는 이제 우리 앞으로 추석 명절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하셔야 되고 또 관련된 약관 같은 것들 꼼꼼히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또 최근에 또 혜리 씨가 SNS에 또 당한 일들을 또 올리다 보니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항공권을 1등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가보니까 이게 1등석이 이코노미석으로 바뀌었고 환불도 안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음 비행기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당 항공사에선 지금은 환불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버 부킹은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혜리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문제를 SNS를 통해서 올렸을 때 두 좌석을 예매했는데 어떠한 고지나 설명 없이 현장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오버부킹, 예를 들면 100석인데 104명의 표를 판매를 하고 만약에 취소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4명은 그 좀 부적절한 조치로 이제 취소시킨다거나 다운그레이드 시킨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항공사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작은 기종으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상황이고 환불 처리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슷한 항공사들이 특히 동양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시키거나 조금 이렇게 부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갑질 논란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어떤 권리 측면인데 오버부킹이든 작은 기종으로 교체를 했든 아무튼 본인이 예약한 좌석에서 등급이 내려가는 자리로 내려간 거거든요. 일단 불편함을 초래한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즉시 환불이 되지 않았잖아요.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내가 어떤 가격을 선택해서 상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받고 현장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고객에 대해서 충분하게 약속된 걸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한 보상과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것을 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사로서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화된 약관과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내가 지불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1등과 2등석 차이의 어떤 차익만 환불한다는 취지라면 이건 좀 부족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사례들 보면 좀 저희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있는데 또 한 DJ가 그 바지에 영문 욕설이 써 있다고 또 탑승 거부당하고
현장에서 또 바지를 또 뒤집어 입으면서 또 탑승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국내 항공사의 약간은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해외에 있는 항공사들은 제각기 다른 규정과 약관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을 태우고 있는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바지에 이제 욕설이 써 있다 보니까 해당 항공사 측에서는 우리 규정상은 복장이 좀 단정해야 되고 폭력적인 게 없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승객에 대해서 탑승 거부 안내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특히 외국 항공사를 타실 때는 이런 약관이나 규정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해외 항공사들이 간혹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어떤 그 자국민 이외에 예를 들면 동양인이라든가 이제 흑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객에 대한 거부 조치라든가 오버부킹 했을 때 먼저 내려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과거에는 어떤 한국계 사람이 내 자리가 맞는데 백인한테 양보를 하라고 강제로 이제 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연방의 인권법에 위반한다, 인권 차별적인 조치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고요. 비슷한 소송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인종차별적인 조치도 일부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는 건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해리 씨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약관을 좀 근거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외항사거든요. 외국 항공사, 한국인 승객. 이럴 경우 어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제가 해리 씨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외국에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만약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을 때 이게 만약 오버부킹 문제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요. 미연방 운수부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도착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되면 편도 운임의 400%를 이제 보상하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부킹의 피해를 다운그레이드로 해결했는지 여부, 그래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설명 입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해리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비슷한 소송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국적의 어떤 의사가 그 항공기를 탔는데 설명 없이 나가달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통해서 소송해서 이제 배상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또 여행도 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잦아지는 것 같긴 한데 최근 그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 보게 되면 4명 중 1명꼴로 좀 피해를 봤다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뭐 숙박과 관련해서는 이중 결제라든지 항공 관련해서는 뭐 위약금을 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가중한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피해로 이제 안내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약관 같은 경우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게 되고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기치 않은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저가라고 예약을 했지만 취소할 때 보니까 항공사에도 취소료를 내고 예약 대행 사이트에도 취소료를 내는 이중 결제, 이중 수수료가 결제되는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공정이나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약관규제법을 보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해서 이 취소 수수료를 너무 높게 받는 것을 다 제한하거나 시정 명령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시정되고 있는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제력이 없어서 많이들 구속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특히 환불 조치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업법은 즉시 취소 관련된 안내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좀 외국 항공사 상대로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할 때는 취소 규정은 꼭 한 번씩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흐리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구매는 빨리빨리 되는데 취소하려고 하면 전화가 잘 안 되는 물론 일부입니다만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특히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 때 또는 그 전에 예약을 했는데 환불에 2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그 자체 어떤 포인트나 쿠폰 같은 거로 받아서 환불의 원칙은 현금 결제를 했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항공사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환불 규정을 마련해서 논란이 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냈으면 10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면 쿠폰이나 뭐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주제 법적 공방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2살배기 아들을 두고 떠났던 80대 친모입니다. 근데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연인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해상사고로 숨진 선원에 대한 보험금을 둘러싼 그 친모와 그 나머지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이제 아이를 두고 떠나서 두고 이제 비양육권자가 돼서 따로 떨어져 살았을 수는 있는데 본인도 재혼해서 가정을 이뤘고요. 그 가정에서 이제 원가정의 이제 아들들을 전혀 챙기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망보험금 3억 가량이 나오는 금액을 두고 이제 좀 분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친모가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승소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 논란의 핵심은 뭐 가정사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버리고 권리만 챙기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젠 고인입니다만 구하라 씨가 숨진 뒤에 의절했던 친모가 등장을 했고 재산을 받으려고 하자 이제 같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이란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게 표류 중이라고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법리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이해관계 단체들에서 치열하게 이제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서영교위원회 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 결격 사유가 있는데 상속인 결격 사유는 이제 피상속인을 뭐 살해한다거나 유언장을 위조한다던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양육 의무를 현저히 이제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상속 결격 사유로 넣자.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법 개정 내용의 핵심인데 이게 좀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일부 이제 통과가 됐던 것은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금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들이 일부 들어와서 양육 의무를 너무 해태했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저 사람은 상속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상속권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치열한 토론을 사실은 오랜 기간 거쳐왔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되든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네, 치열한 토론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양육의 의무에 대한 어떤 판단인 건가요? 그러니까 양육을 현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양육비를 안 내면 되는 것이냐, 따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면접을 아예 안 오면 되는 것이냐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마다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친모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양육 의무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남편이나 시댁 측에서 나를 거의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내가 떨어져 지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네. 이 양육 의무를 안 하는 것이 악의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느냐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나오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태하는 사람은 또 상속을 못 받는 법안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5명인데 보통 한두 명이 부양을 하고 간병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안 했을 때 이것도 상속권을 부양의 임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굉장히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남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로 아이에게 어떠한 부양이나 양육이나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았는 경우 그래서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준에 이른 부모까지 상속권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는 저희 사회에서는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판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양육 안 한 친모가 또 승소를 했는데 반대로 패소한 경우도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루어졌지만 기여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에 특별하게 상속인이 더 기여한 사람한테 더 퍼센테이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들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今そのことが重要ですか。言ってみる。朝鮮人。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通り、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実質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 지역의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에 세워진 동상과 벽화 설치 현황을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반발이 일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실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긴급이라고 찍힌 공문에는 학교에 설치된 동상과 인물 벽화의 설치 현황을 오는 4일까지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학교에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정치권 논란을 교육 현장으로까지 끌고 오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부터 개학 초 바쁜 학사 일정에 업무를 가중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수업에만 집중하시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조금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 제출 요청은 이태규 의원실 요구였습니다. 의원실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 있을 자료였다며 학교에 설립된 동상이나 벽화가 설치 비용과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시기가 안 좋게 맞아떨어진 오비일학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이나 이제 지자체로부터 그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제 교육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료가 이제 없었는지 그걸 이제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료 요청서에는 동상 제작 비용이 아닌 제작 연도와 해당 인물의 업적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국회의원실 자료 요청에 따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논란을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실은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해당 자료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남부 전선에서 진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세계 최고 순위라고 자랑하는 에이브럼스 전차가 곧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에이브럼스는 두꺼운 장갑과 강한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기다려왔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미군은 지난 5월부터 독일과 우크라이나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이 전차의 운용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군인 200여 명이 독일 그라렌베르 육군 기지에서 마지막 전차 연합 훈련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현재 독일에서 최종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전차 10대가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군에 인도돼 곧바로 전쟁에 투입됩니다. 미국은 다만 에이브럼스 전차에 적용된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 등 민감한 기술은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에이브럼스 전차가 영토 탈환의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ve moved a number of tanks over into theater so that the Ukrainians can begin training on this capability. And when they complete that, by the time they complete that training, the tanks will be available for them to use. 지난 6월 초부터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지뢰밭과 참호 등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러시아군에 막혀 진격의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을 뚫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의 돌파구를 마련한 상황에서 강한 화력을 지닌 에이브럼스 전차가 지상전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한 뒤 이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한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현지 시각으로 31일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수장이었던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을, 공범인 제커리 렐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빅스와 렐의 형량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3년과 30년에 비해서 낮았지만 빅스의 17년형은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루어진 16의회 난입 사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겁니다. 또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사기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뤄진 선서 증언에서 자신의 이름은 최소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의 가치가 있고 브랜드만 해도 아마 100억 달러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488호, 너지? 뉴스 속보입니다. 17명의 여자들을 잔인하게 도박살해한 뒤 야산 일대에 버린 기내의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한번 묻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계속되는 실종 사건으로 30대 남자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바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다. 강남구 신사동 노부부 살해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용의자를 좁혀가기 시작했지만 유영철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살인 대상을 바꾸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고 전처와의 이혼, 동거녀와의 결별로 사람들에 대한 혐오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훼손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했어. 없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잔인하고 애기 아빠를 얼굴 무섭게. 유가족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놓고는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6.25)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자전거 대회 뚜르드 DMG가 닷새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각국 청소년 선수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며 500km가 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사이클의 행렬이 힘차게 질주합니다. 올해로 6회째인 국제청소년 사이클대회 뚜르드 DMG. 한반도의 평화 염원을 담아 접경적 발전과 자전거용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강하군에서 양구에 이르는 533km 구간을 달립니다.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이며 DMG 설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DMG 경계를 넘어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선수 부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나라 1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에는 힘들게 완주만 했지만 이번 연도는 동료들과 함께 옐로우 처지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경량고 화이팅! 민통선을 통과하는 DMG 코스와 함께
접경 지역의 우수한 자연 환경 체험은 무엇보다 큰 매력입니다. Yeah,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cool to see something else. I'm used to racing in Europe, so it's very cool to be here and see this part of the world. It's not something you see often coming from Finland, so I think, yeah, it's very special and it's an honor to be here. So.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200여 명 동호인들도 도전의 레이스를 펼치는 뚜르드 DMZ. 하루 평균 100km 강행군 속에 이번 대회는 오는 5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축구대표팀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코치로 승격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에 따라 코치진을 개편하면서 기술 자문 역할을 해오던 차두리 어드바이저를 코치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이 시작됐지만 오늘도 늦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화수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도 강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국지성 호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도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20도, 대전은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광주 31도, 안동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